네, 자, 이렇게 해서 해볼게요. 예, 박 PD는 졸지 않았다. 예, 지금 박 PD가, 왜 시작을 안 할까? 나왔다. 자, 그래요. 이게 다 불타는 팬민이다라고 하는 시청자 때문이야. 왜 이렇게 잔소리를 해? 내가 그냥 흥분해가지고 여기 있는 사람들 보여주다가 마이크 선이 빠졌잖아. 누구든지 지금부터 뭐 하라고 시키기만 해봐, 그냥. 다 블랙이야. 얼려버려. 내가 곧 엘사다. 얼려버릴 수가 있어. 잔소리 하지 말란 말이야. 아주 그냥 매니저가 3,000명이야. 자, 그래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방선거에 대한,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지방의원들을요, 감시를 잘해야 돼요. 잘못하면 지방의원들이 뇌물 받고, 내가 우리 신랑이 구의원이 처음 됐을 때, 와, 어마어마한 거예요. 우리는 이제 맨날 구의원이 됐는데 젊은이잖아. 그러니까 이제 얼마나 신기해. 주일날 교회 갔다가 동네 한 바퀴를 도는 거야. 그런데 우리가 모르는 땅 파는 공사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뭐지? 그리고 다음날 구청에 가서 알아봤더니 여기 이상한 골프 연습장을 짓는다는 거야. 그런데 이 골프 연습장을 짓는 바로 앞이 굉장히 좁은 도로 앞에 그 굉장히 작은 평수의 서민 아파트가 있었어요. 근데 이게 거기 거실인 거야. 거실 방향으로 골프 연습장이 지어지면 이게 새벽까지 불 켜놓고 땅땅 소리를 내면 잠을 못 자. 이분들은 꼭두 새벽에 나와서 밤늦게까지 일하시는데. 그래가지고 이거를 허가를 취소하라고 한 거예요. 그랬더니만 처음에는 돈을 싸들고 와요. 처음에는 이제 막 현찰을 싸들고 오는데 이러시면 신고합니다 이러잖아요. 그러면 너 기억할게 그러고 나가. 그 다음부터 조폭이 와. 그러면서 조폭이 오는데 그냥 조폭 전후에 얼마나 무서워. 간첩으로 한번 북한 가서 살아 돌아온 전우들이야. 그런 사람들이 와서 따님이 어린이집 다니시죠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뇌물을 안 받으면 그 다음에 목숨 위협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게 정말 안녕하세요. 예. 그래서 기초의원들이 정말 이런 유혹에 약해. 그래서 국민들이 정말로 감시를 잘해야 돼요. 그런데 여기 광주는 기초의원들이 진짜 열심히 하시는 것 같아요. 기초의원들이랑 여기 광주 시당분들이 우리 신랑한테 강연 들은 다음에 맨날 질문해. 맨날 전화해서 물어보고 열심히 하시는 것 같은데 누군지 구체적인 이름은 몰라. 그래서 하여튼 공부들을 열심히 하는 젊은 의원들을 여러분이 찍어주셔야 된다. 근데 나는 앞으로 우리가 지금부터 한 40년 뒤에 대한민국은 20, 30대 젊은이들이 지방의원을 하고 그 다음에 40대가 국회의원 하고 그 다음에 50대가 대통령 하고 60대가 되면 저녁이 있는 삶을 누리는 대한민국이 됐으면 좋겠어요. 대한민국은 너무나 지금 60대도 일해야 돼. 70대는 놀까요? 70대는 구루마 밀고 다녀. 박스 주술라고. 정말 잘못된 나라예요. 대한민국의 60대, 70대 분들 그동안 충분히 일하셨으니 이제 국민연금 받아서 노후를 즐기셔야 되는 거야. 그게 정상이야. 그런데 그러지 못한 거야. 왜? 지금 현재 대한민국의 국민연금이 어디로 날아가서 이 대기업 주식 떠받치는데 전부 다 투자되는 바람에 그래서 지금 국민연금 받아 노후를 즐겨야 되는데 우리는 국민연금을 아예 못 받을까봐 덜덜 떨어야 되는 거예요. 정말 잘못됐어. 앞으로 우리가 정말 40년 뒤에 망치부인이 꿈꾸는 세상, 여러분이 오늘 망치부인 혼자 꿈꾸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같이 꿈꿔주신다면 정말 20, 30대가 기초의회를 하고 그 다음에 30, 40대가 국회의원이나 지자체 단체장을 하고 50대가 대통령을 하고 60대부터는 정말 저녁이 있는 삶으로 손주를 보면서 정말 늘어나는 손주들을 보면서 행복한 가정 어린이집을 꾸릴 수 있는 그런 세상이 오도록 같이 꿈을 꾸어주셨으면 좋겠어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교육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정말 우리 애들한테 공부해라. 저는 진짜 공부하란 말 우리 하지 말자. 왜? 우리 애들이요 공부를 열심히 해도 사실 우리 어머님들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전국 1등 안 해봤잖아요. 우리 어린 시절 전국 1% 못 들어가 봤잖아요. 전국 1등 1%였던 분들이 전국 1%를 낳는 거야. 사실 우리의 등수를 기억해봐. 우리 자식 공부 안 하는 거 다 나 닮은 거야. 근데 너는 누구 닮아 공부 안 하니?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아빠랑 엄마랑 마주 앉아서 밥상머리에서 싸워. 너는 누구 닮아 공부 안 하니? 당신 닮았겠지? 애가 잘못하는 거 다 나 닮은 거야. 어? 그래서 우리 애들한테 공부해라 가르치지 맙시다. 그리고 우리 애들한테 도리어 정말 공부해라라는 얘기 해야 될 때 뭘 가르쳐야 돼? 인간관계를 어떻게 맺어야 되냐. 그러면서 내가 인간관계를 실패했으니까 내가 자식한테 무슨 말을 해?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실패담, 엄마의 실패담 얘기해 주는 거야. 엄마가 옛날에 이런 사람을 보고 내가 이거 화가 났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 그 뒤로 엄마가 한동안 고생했다. 너는 그러지 말아라. 이런 이야기. 또 정말 이 할아버지나 이 친척들과 자주 만나게 하는 것도 되게 필요해요. 애들 요즘에 친척 모임하면 안 데려가잖아요. 학원 간다고. 그런데 옛날에 우리 어린 시절에는 친인척들을 보면서 큰아빠, 작은아빠, 뭐 이게 외삼촌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뭘 배웠냐면 부부들의 모습을 보는 거야. 맨날 우리 엄마 아빠 집에 딱 와가지고 소 닭 보듯 딱 대화도 안 해. 그리고 밥은 먹어. 그 다음에 서로 다른 요즘에 테레비도 막 두 개씩 갖고 한 사람이 테레비 보면 막 리모컨 갖고 막 싸우다가 이 리모컨을 차지한 자 위너가 되면 그 다음에 한쪽에서 모바일 보면서 카톡하고 그러면서 부부간의 대화도 없고 그런 모습만 보는 애들이 결혼하고 싶겠어요? 왜 요즘에 결혼율이 낮아지겠어? 엄마 아빠가 행복하지 않아. 엄마 아빠가 집에 와서 정말 서로서로 행복하게 정말 사랑하는 모습 보여주고 서로 쓰다듬고 이뻐 사랑해 고마워 미안해 한다면 애들이 나도 빨리 결혼해야지 하겠지만 엄마 아빠가 오래 있으면 위험한 집 있잖아요. 배우자랑 오랜 시간 있으면 위험해. 그래서 주말에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나가야 되는 집들 있어. 그렇게 자식 키우면 우리 자식들이 불행해져요. 우리 방송 보시는 시청자분들께 부탁드리는데요. 지금 배우자분들한테 문자 보내주세요. 내가 당신 때문에 얼마나 고마워하는지 알아? 내가 지금 망치부인 방송 보는데 망치부인이 당신한테 고맙단 말 하래. 내가 그래서 하는 게 아니라 당신한테 진짜 고마워. 이런 표현 꼭 해주세요. 사실 부부간에 제일 필요한 말이 저는 고마워라는 말인 것 같아요. 사실 여러분들은 저를 보면서 어떤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매일 아침 딸이 학교를 갈 때 내가 사실 우리가 워낙 이상한 환경에 있다 보니까 내가 방송을 하다 웬 놈이 쳐들어와서 죽일 수도 있고 오늘처럼 먼 길을 떠나면 오다 가다 사고를 당할 수도 있고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매일 아침 남편한테 남편하고 딸한테 오늘이 이 아침 인사가 마지막일지도 모른다라는 생각으로 인사를 해요. 그럼 얼마나 절절한지 몰라. 딸, 엄마가 널 영원히 사랑하는 거 기억해야 돼. 이런 이야기. 또 남편한테 당신한테 너무너무 고마워 라는 얘기를 꼭 해요. 그러면 하루 종일 남편이 그립고 딸이 너무 보고 싶어. 그러니 딸이 돌아왔을 때 얼마나 이렇게 가슴이 두근거리겠냐고. 우리는 언제 그 자식들하고 가족들하고 헤어질지 몰라요. 판교 가족들이 또 세월호 가족들이 그렇게 가족을 잃을지 누가 알았겠어.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우리 아이들, 우리 가족들 이게 어쩌면 마지막일지도 모른다라는 생각으로 사랑해야 돼요. 그 얘기를 꼭 해드리고 싶었어요. 물론 우리 광주분들이 가족분들의 이 가족애가 참 강하시잖아요. 그죠? 손수건. 가족분들이 되게 가족애가 강한 거 아는데 그 광주분들 들으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하는 얘기예요. 예. 그래서 날마다 내 가족들이 이게 마지막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으로 사랑하라. 그러면 감사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가정이 바뀌실 거예요. 여러분의 부모님 사실 요즘에 세대 간의 갈등이 많아요. 아버지 엄마가 꽉 막혔어요. 벽차고예요.
그러면서 망치 부인님한테 들은 이야기를 부모님들한테 하면 부모님이 너 빨갱이냐 그러고 그러다가 잡혀간다 그러고 저는 엄마 아빠가 너무 싫어요 라고 텔레그램 보내시는 젊은이들도 많아요. 그런데 어머님들이 왜 그러시냐. 지금 60대 70대 되시는 어르신들이요 자라던 시절에는 그렇게 똑 부러진 소리 하면 잡혀가서 죽었어요. 고문당해 죽고 최루탄 맞아 죽고 그렇게 매 맞아 죽고 실종되고 그래서 부모님들이 두려워하는 거야. 다른 소리하고 똑똑한 애들이 너무나 많이 잡혀가서 죽던 독재 시대를 40년씩 경험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더러 너무 입 바른 소리 하지 마라. 모난 돌이 정 맞는다. 웬만하면 협조해라. 살아야지 좋은 세상 오는 거 아니냐. 그런 얘기 하시는 게 너무 무서운 시대를 40년씩 사셨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부모님들한테 엄마 아빠는 뭐 꽉 막히고 무식해 이런 얘기 하지 마세요. 부모님들이 그렇게 얘기하실 때 손 꼭 붙잡고 정말 눈물로 감사하다고 하세요. 그분들이 얼마나 여러분이 사랑스러우시면 혹시 내 귀한 자식 내 귀한 자식이 혹시 험한 일 당할까봐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니까 부모님들 만나서 눈물 흘리면서 고맙다고 얘기해 주시고 정말 부모님께 용돈 5만원 드리던 거 10만원 드리시고 만원 드리던 사람 2만원 드리고 일단 용돈이 올라가면 내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자세가 달라져. 해봐서 하는데 부모님들한테 괜히 논리적으로 엄마가 틀렸어 아빠가 틀렸어 말싸움 하지 마세요. 부모님들께는 현찰이 약이야. 현찰 그리고 선물 그리고 전화. 부모님들한테 안부 전화 자주 하시고 그게요 부모님들하고 대화의 창이 열리는 거예요. 그런데 물론 이제 갑자기 용돈 많이 주고 갑자기 전화 자주 하면 부모님들이 물론 너 왜 그러냐 어디 아프냐 무슨 일 있냐 이러시면서 두려워하십니다. 그때가 바로 여러분 얘기했을 때야. 아니 내가 망치 아줌마라는 사람 방송을 듣는데 망치 아줌마가 엄마 아빠한테 잘하라고 그래서 그게 누군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가족을 사랑하는 망치부인 시청자분들 되셨으면 좋겠고 그래서 정말 이 대한민국이 사랑으로 가득 찬 대한민국이 됐으면 좋겠고 우리 애들한테 공부해라 공부해라 얘기하기 전에 밥 먹었니? 친구들하고는 사이 좋니? 선생님들하고 문제 없니? 어때? 학교에 가서 오늘 재밌는 일은 없었니? 이런 거 물어봐주는 우리가 됩시다. 그래서 학교는 막 자러 가는 게 아니라 친구들이랑 재밌게 놀러 가는 곳이다. 이런 생각 하게끔 저는요 우리 부모님들이 막 애들이 학교에서 소위 막 말썽 피우고 맨날 선생님들이 불러가고 막 이런 애들 있잖아요. 그런 애들 막 왼수라고 그러시잖아요. 근데 제가 애들 학원에서 가르쳐 보니까요 그런 애들이 졸업한 다음에 더 잘 살아. 정말 모범적으로 시키는 대로 공부만 한 애들보다 정말 학교 다닐 때 선생님 말 안 듣고 담 넘어가서 분식을 공수해왔던 애들이 나중에 보따리 장사를 해도 성공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애들한테 공부 잘해라 그런 것보다 어떻게 하면 먹고 살 것인가에 대해서 자세하게 같이 얘기해 주는 거. 그래서 아이들한테 제일 좋은 교육이요 부모님들 직장에 한번 데려가시는 거. 옛날에는 내가 학원에 있을 때는 애들 데리고 대학가 순화를 하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저는 사실 제가 대학교 다닐 때까지 내 주변에 서울대생이 없어서 서울대에 가겠다는 생각을 한 번도 안 해봤어요. 그리고 저는 이제 집에서 컴퍼스 그어가지고 제일 캠퍼스 이쁜 경희대 그냥 간 거야. 근데 경희대에서 서울대를 딱 가봤는데 서울대역에서 택시를 타고 서울대 정문 앞에 내렸어요. 3대 바보래. 저 서울대역에서 택시 타가지고 서울대 정문 앞에 내리면 3대 바보래. 몰랐어. 그 다음에 서울대 축제 가는 게 2번째 바보. 근데 왜 그런지 세상에 서울대 정문에서 딱 들어가서 걷고 있는데 버스가 다녀. 정문 안에 버스가 다니는 거야. 저 버스는 어디서 탄대. 계속 걸었어. 한참을 걸어가니까 표지판이 나와. 지금 있는 곳 커다란 캠퍼스의 입구. 근데 내가 가야 되는 곳은 공대야. 제일 끝이야. 가는데 기후가 달라져. 틀림없이 들어갈 때는 맑았는데 공대 가니까 이슬비가 내려. 거기까지 갔어. 건물이 너무 많아.
지도상 위치는 거긴데. 그래서 내가 지나가는 학생을 딱 붙들었지. 여기 공대가 어디예요? 얘 나를 딱 아래로 보대. 이게 다 공대인데 이러는 거야. 우리 건물 하나에서 3개 단대, 4개 단대가 공부하는데 얘는 단대 하나가 건물 4개를 쓰는 거야. 그래서 내가 이 대학을 미리 알았더라면 내가 고등학교 때 목표가 달랐을 텐데. 그래서 제가 학원 강사할 때는요, 부모님들한테 상담하면서 그 쉬는 날 아이들 데리고 대학가 방문을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학교마다 모습을 한번 경험해 주시면 아이들이 자극제가 될 수 있습니다라는 얘기를 했더니 요즘은 그게 프로그램으로 있대. 요즘은 그게 학교에서 아예 프로그램으로 대학가를 쭉 돈다고 그러더라고요. 내가 세상을 많이 바꿨어요. 근데 하여튼 저는 요즘에 부모님들한테 꼭 해주고 싶은 이야기, 대학가라 얘기하지 말자. 여러분, 오늘 뉴스에 나왔죠. 서울대 합격생 중에 200 몇십 명이 포기했다. 왜? 서울대를 졸업해도 행복하지 않다. 그게 결론이라는 거예요. 스카이를 졸업해도 행복하지 않다. Y대 법대 나와서 길거리에서 뭐 했는지 아시죠? 아시죠? 서울대 법대 나와가지고 국회에서 형님 제가 안 그랬어요. 그거 보셨죠? 고대 의대 들어가가지고 뭐 했는지 아시죠? 여자친구한테. 그래서 스카이가 행복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마치 스카이만 들어가면 행복이 보장되는 것처럼 애들을 들볶는다는 거예요. 스카이에 흡수될 수 있는 건 1%밖에 안 돼요. 우리 아이를 1%로 키우려면요, 기계처럼 공부해야 돼요. 그래서 기계처럼 공부해서 스카이를 들어가도 애들이 행복하지 않아요. 그래서 들어간 애들이 점점 더 잔인해져. 그래서 우리 애들한테 공부해라 할 때 엄마는, 아빠는 중고등학교 때 친구를 어떻게 사귀었고, 그 다음에 사회생활 하면서 이럴 때 힘들었다. 이런 일을 하니까 참 좋더라. 그런 거. 이런 이야기 많이 해주시고, 자녀들이랑 인생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부모님들이 주로 이 성공한 이야기, 되게 멋있는 얘기만 해주려고 그래요. 그런데요, 인류가 이렇게 문명이 발달한 건 윗세대가 실패한 거, 어떻게 하니까 실패하더라라는 실패의 경험을 자손에게 가르쳤기 때문에, 그래서 인류의 문명이 발전한 거예요. 마찬가지로 내가 인생을 살아오면서 엄마가 너한테 왜 공부하라 그랬는지 아니? 엄마가 네 나이 때 만약에 그때 공부했더라면 엄마가 나중에 고등학교 졸업하고 세상에 나갔는데 대학교 졸업생 아니라고 참 천대받았다. 그래서 엄마는 네가 공부하기 바랬어 라는 이야기. 사실 부끄럽잖아요. 엄마가 옛날에 공부 안 했다는 얘기 드러나야 되니까. 하지만 그렇게 얘기하면 자녀들이 엄마의 이야기를 달리 들어요. 아빠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 부모가 이래서 실패했었다. 그래서 나는 네가 나보다 조금 나은 인생을 살길 바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라고 하시잖아요. 자녀분들의 눈빛이 달라집니다. 제가 이건 학원에서요, 학부모들하고 상담할 때 특히 애들이 되게 불안정한 애들이 있어. 딱 불안정한 애들하고 상담해보면 엄마 아빠가 맨날 싸워. 그래서 그럴 땐 제가 전화해서 그런 얘기해요. 자녀분 앞에서 싸우는 모습 보여주시지 마시고 어머님이 먼저 아버님한테 정말 고맙다는 이야기를 자주 해달라고, 돈 버느라고 수고했지란 얘기 자주 해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거짓말처럼 한 달이 지나면 애 눈빛이 안정이 되는 거야. 왜? 엄마가 그렇게 얘기하면 아빠가 참으면 두려워해요. 이 여자가 왜 이러지? 내 밥에 독을 탔나? 이거 두려워합니다. 하지만 한 달 정도 엄마가 그렇게 챙겨주면 아빠가 집에 일찍 들어와요. 엄마가 잔소리 안 하니까 집에 일찍 들어오고, 들어올 때 빈손으로 안 들어와. 애들 먹으라고 뭐 하나 들고 들어와. 그래서 식구들이 뭐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농담하면서 밥을 먹으면 애는 그런 경험이 몇 년 만에 처음인 거예요. 아빠는 부인의 잔소리가 싫어서 계속 바깥으로 돌고 술 먹을 사람 없으면 혼자라도 먹잖아요. 그러면서 술 취해 들어가야 잔소리가 들려도 빨리 잘 수 있으니까. 그렇게 살고, 남편만 보면 너는 뭐 해서 돈을 못 버니? 차량 있으니까 좀 길 좀 비켜주세요. 예. 예, 그래서
차가, 경찰차가, 아유, 이렇게 그냥 주민의 안전을 위해서. 사실 이 정도 있으면 다른 나라에서는 이 경찰들이 혹시 우리를 공격할까봐 지켜주는데 방해하러 왔다 갔다 하고 있네요. 네, 하는 얘기 마저 할게요. 예. 그래서 이 가정을 바로 세워야 사회가 바로 서고, 사회의 기본이 부모와 자식의 관계, 가족의 관계다. 그래서 정말 서로 가족들 간에 사랑한다, 존경한다, 고맙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 아이들에게 공부해라 라기보다는 인생에 대한 이야기, 실패한 이야기, 내 친구는 어떻게 하니까 성공했는데 나는 이래서 실패했다, 그런 이야기들을 리얼하게 해주시는 게 자녀들한테 훨씬 좋고, 그리고 부모님들의 그 직장에 아이들을 데려가서 아이들이 부모님이 어떤 일을 하는지 보게 하는 거 있잖아요. 그것도 되게 좋아요. 혹은 우리 친구들하고, 부모님의 친구들하고 다 이렇게 계를 형성을 해서 부모님의 친구들의 작업 현장에도 아이들이 가서 견학하게끔. 실제로 우리가 대학 백날 등록금 1억씩 줘봤자 취직이 안 돼. 그러니까 우리 부모들은 어떻게 돈 버는지를 현장을 보게 하는 게 제가 볼 때는 훨씬 더 아이들에게 도움이 되는 교육이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이 사회의 분위기를 공부보다는 먹고 사는 걸로, 먹고 사는 길을 우리가 스스로 찾자.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요, 우리 조카가, 내가 그것 때문에 내가 몇 날을 울었는데, 박 PD 그런 얘기 하지 마. 자기가 대학 못 갔다고 부끄러워하는 것처럼 얘기를 하는 거야. 너무 속상해요. 우리 조카는요, 신발을 팔아가지고 그 신발 파는 점원들 사이에서 너무 잘 팔아서 보너스를 받는 거야. 웃돈을 받는 거야. 그리고 지금 애가 군대 가려고 그만뒀는데 그 가게에서 계속 같이 일하자고 전화가 오는 거예요. 군대 갔다 오면 너 우리한테로 와야 된다 이러면서. 저는요, 대학교 스카이 대학 간 애들보다 우리 조카가 훨씬 자랑스러워요. 지금 그 나이에 그만큼 먹고 살 수 있는 그 기능이 있는 애들이 얼마나 있겠어. 남들 정말 130만 원 이렇게 100만 원도 못 받을 때 얘가 160만 원 받고 다닐 수 있다면 저는 이거 성공한 거라고 봐요. 물론 더 많이 받아야지. 더 많이 받아야겠지만,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스스로 마음속에 내 자식이, 여러분 우리 솔직히 가슴에 손을 얹고, 우리 자식이 만약에 21살에 대학을 안 다니고 구두방 점원을 한다면 부끄럽게 생각할까? 잘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부끄럽다고 생각하신다면 여러분의 자녀들이 불행할 수 있어요. 정말 공부를 잘해서 그냥 공부하라는 소리 안 해도 왜 혼자 공부하는 애들 있어. 미친 듯이 공부하고 공부가 재밌어요. 공부가 제일 쉬웠어요. 그거 미친 거야. 사람 아니야. 그런 애들 0.001%예요. 그런 애들처럼 너는 공부가 안 재밌니? 그러지 마시고, 내 아이가 21살 때 정말 구두를 팔면서, 근데 이 아이가 정말 감각이 있는 거야. 그 손님을 딱 보면, 아, 이 손님은 다리가 좀 불편해 보이는구나. 그러면 어떤 신발을 이렇게 딱 권해준다는 거야. 그럼 반드시 사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출이 늘어나고, 그러면 얘는 거기서 인정받는 거죠. 난 나의 조카가 그렇게 큰 게 나는 참 자랑스러워요. 우리의 자녀들을 정말 대학에, 어떻게든지 대학에 이름이라도 올려라 라고 하기보다, 내 자식이 21살 때 정말 어딜 가든, 얘는 배달을 했던, 옛날에 몇 년 전에 같이 배달했던 형이 군대 간다고 뭐 사준다 그런다는 거야. 사실 우리 제부가 작년에 돌아가셨어요. 근데 애들이 어리니, 그리고 이 친척이 별로 많이 안 오니까 그 초상집이 얼마나 초라했겠어요. 우리 조카 친구가 100명이 왔어. 조카 친구가 100명이 와가지고 운구를 해야 되는데 운구할 12명을 골랐어. 추첨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 100명이 계속 돌아가면서 와서 그득그득 앉아있는데, 제가 그랬어요. 너는 인생 성공했다. 솔직히 부모가 돌아가셨는데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우리 부모님 돌아가셨는데 내 친구 몇 명 올까? 새 보면 봉투 내가 뿌연한 봉투가 있으니까 봉투는 몇 장 오는데 와서 계속 자리를 지켜줄 친구는 몇 명일까? 저는 우리 조카가 정말 성공한 인생을 살고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이렇게 우리가 세계관을 바꿔야 된다고 생각해. 공부 중심, 학벌 중심의 세계관을 바꿔서 우리 아이들에게 실제로 너가 정말 돈 벌고 있는 것을 자긍심을 가져야 된다.
우리 젊은이들이요. 계속 이력서서를 안 되면 알바하면서 나는 고작 아르바이트생해. 그러면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뭔가 다른 걸 꿈꾸잖아. 그런데 나는 차라리 그럴 때 아르바이트가 아니라 공식적으로 그런 영업을 공부를 해서 그걸 돈 버는 거야. 그거 나쁜 거 아니에요. 부끄러운 거 아니야. 우리 애들 그렇게 가르치자는 얘기죠. 그게 우리 사회를 바꾸는 나는 기본이라고 봐. 그래서 우리의 삶을 바꾸고 가정을 바꾸고 그 다음에 사회를 바꾸고 정치를 바꾸는 거 그거 어려운 일 아니다. 우리가 세계관을 바꾸면 되는 거다. 그러면서 이제 이 국회의원 선거 얘기를 해야 되는데 국회의원 선거를 제가 이제 요즘에 이 아프다는 얘기에서 또 딴 데로 얘기했었는데 제가 이렇게 아픈 이유 지금 정치권은 스스로 정치 개혁을 하려는 어떤 마음도 없어. 지금 국회의원들의 마음은 단 하나야. 다음에 또 당선되는 거. 그거 말고 아무 관심이 없어. 지금 국회의원들의 유일한 관심사는 다음에 내가 국회의원 되냐 마냐야. 저는 지금 야당 국회의원들에게 얘기하고 싶어요. 왕따 당하고 이번 내후년에 떨어질 각오를 하고 불출마 선언을 하고 정치개혁을 해야 된다. 그러면서 누군가 외치는 거야. 대한민국의 정치개혁을 위해서 내가 불출마하겠다. 내가 국회의원 안 나갈 테니까 내 깃발 아래 모여서 정말 국민공천위원회 만들자. 네트워크 정당 만들자. 라고 선언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한 번 국회의원 출마를 안 할지라도 17년에 바로 대선 후보 되지 않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정말 지금 현재 있는 야당 국회의원들이 어떻게든지 16년에 또 한 번 국회의원 되려고 삐비적 되는 게 아니라 내가 국회의원 안 나가겠다. 그러니 내가 나의 별자리, 내가 내 배지 때문에 하는 얘기 아니다. 내가 내려놓을 테니 우리 정치개혁을 위해서 판을 한번 갈아보자. 내가 깃발을 세우겠다. 라고 얘기한다면 그러면 내가 볼 때 그 사람은 국회의원 안 나가도 다음에 대통령 후보 한번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진짜 사람들이 뭘 한다고 해도 다 밀어줄 수 있어요. 노무현 대통령이 원래 서울 종로에서 국회의원 했어요. 거기 재선 나갔으면 어쩌면 또 될 수도 있었어. 그런데 어떻게 했다? 그 종로를 버리고 부산으로 가. 그래서 당선될 수 있는 곳이 아니라 안 되는 곳에 가서 정말 자기를 죽이는 모습, 내려놓는 모습, 필사즉생의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진보 세력들이 이 남자 괜찮다. 바보 노무현이란 말 만들었고 그리고 그를 대통령으로 만들어냈어요. 한 번 죽어서 대통령이 될 수 있는 길, 국민들이 정말 떠밀어주는 길을 올라간 사람이 노무현이에요. 지금 야당 정치인들에게 정말 외치고 싶은 얘기야. 지금 어떻게든지 다음 총선에서 배지 한 번 더 다는 거 이거에 관심 두지 말고 대한민국의 정치 개혁을 한번 하겠다라는 야망을 가져라. 그러면 내가 진짜 밀어준다. 대놓고는 못 밀어. 선거법 위반이기 때문에. 하지만 내가 정말로 좋아한다는 얘기를 날마다 해줄 수 있다는 얘기죠. 여러분이라면 안 그러겠어요? 그죠? 예, 그래서 그게 없는 게 참 안타깝다는 이야기. 그리고 우리 시청자님들 망치부인 얘기가 맞다 손? 예, 여기서 지금 손 들고 있어. 자, 망치부인 얘기가 맞다 손? 예, 지금 감사합니다. 네네네. 내가 맨 처음에 얘기 시작했던 부분이 그거잖아요. 옛날에 박정희 시대에 김대중, 김영삼이 40대 기수론을 세우면서 그 반독재 깃발을 세웠고 그 전두환 때 김근태 같은 사람들이 나타나서 40대 기수론을 세워서 그 김대중 대통령의 눈에 들어 재야 인사로 들어왔고 그리고 2004년이 또 한 번 기회가 돼서 486들이 대거 국회에 입성했으나 그때가 여당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반독재라는 야당으로서의 기질적인 싸움을 배우지 못한 거죠. 그래서 40대 기수의 맥이 끊겨버린 거야. 원래 40대 기수론을 세워서 40대가 국회의원 된다는 게 아니라 40대가 50대 때 주요 역할을 한다는 건데 그때 때를 놓친 거야. 그래서 지금 50대 때는 뭔가 지도적인 인물이 안 보이는 거예요. 물론 50대로 안 보이는 50대가 하나 있긴 있어. 손석희 선생하고 동갑이라는 걸 아무도 안 믿어주는
심지어 손석희 선생보다 생일이 늦다는 뭐 박원순 시장 같은 50대도 있어. 근데 하여튼 이 박원순 시장 같은 경우에 막 깃발을 세웠던 분은 아니었죠. 근데 사실 박원순 시장 같은 사람은 옛날에 1990년대, 그러니까 지금부터 20년대죠. 그러면 그게 30대 아니야. 난 그때 50대인 줄 알았어. 지금부터 20년 전에 박원순 시장이 텔레비에 나왔을 때 전 정말 40대 후반 50대 초반인 줄 알았는데 지금 보니까 그때가 30대였던 거야. 그때 시민운동이라는 걸 시작했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196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이 뭐라 그러나 그 일본하고 맺는 한일 수교 거부하는 그런 반대운동 있었다라면 1970년대는 노동운동의 시대였어요. 그러다 1980년대가 농민운동이 시작이 되면서 농민운동과 학생운동의 시대였죠. 그리고 1990년대가 시민운동의 시대였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시민운동이라는 새로운 시대를 열면서 그때 많은 이 지금의 우리 광주에서도 아마 시민운동 단체들 굉장히 많았을 것 같은데 시민운동이 시작되는 계기를 열었던 사람이죠. 그런데 이게 2000년대에 그러니까 98년 김대중 대통령이 집권한 다음 이때 문제가 생긴 거예요. 자, 이건 이제 시민단체에 대한 저의 고언이에요. 쓴소리. 김대중 노무현 정부가 들었으면서 이 시민단체들이 이제 여당이 됐으니까 지원 좀 많이 해라. 그런 얘기 한 사람들이 되게 많았어요. 그러면서 옛날에 정말 군부 독재와 그 뭐 노태우 김영삼하고 맞서 싸웠던 시민단체는 정말 도덕성을 우선하고 막 정말 이 아래로 내려가서 사람들하고 막 만나고 소통하고 어떻게 하면 봉사할까 교육할까를 고민했었는데 김대중 노무현 10년 동안 시민단체가 매너리즘에 빠진 거야. 너무 세상이 편했던 거지. 그래서 지금 시민단체의 모습은 어떠냐? 똑같은 일을 하는 단체가 너무 많아. 환경운동하는 단체가 너무 많고 뭐 교육운동하는 단체도 너무 많고 비슷비슷한 단체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서 한두 사람씩만 있어. 간사 한 명만 있으면 일단 단체 만들고 보는 거야. 그러면서 뭐 촛불 집회 같은 거 하면 다 같이 나와. 다 같이 나와서 뭐 야당들도 다 같이 나와서 촛불 집회에 선거 때만 되면 갈라쓰는 거야. 나는 노동당, 나는 진보당, 어머 여긴 정의당이야? 그러면서 갈라서가지고 하나로 합쳐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선거 끝나면 이렇게 얘기하죠. 존재감을 확인했다. 존재감을 확인하려고 선거 나오면 안 되는 거예요. 정치권에서 야당이 해야 될 일은 뭐냐? 망치 부인이에요. 예. 이 선거라는 게 뭐냐 하면 정치는 여당하고 야당이 있죠. 여당은 권력을 가진 자예요. 야당은 권력을 가지려는 자예요. 그러면 야당이 해야 되는 가장 기본은 뭐냐 하면 여당의 권력을 견제하고 감시하고 비판하는 거야. 그러면서 철저히 이 서민의 편에 서서 가난한 약자를 위해 싸워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야당이 아 얘가 집권을 하면 우리 편 들어주겠구나. 그래서 야당에게 이 가난한 다수의 대중이 표를 주는 거. 그게 정치예요. 그런데 지금 이 뭐라 그러나 이 새정치연합의 주류 세력이 특히 이 호남을 근거로 한 주류 세력의 마인드에는 여당하고 협력하는 게 정치다. 실패! 뭐라고? 수박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예. 여당하고 협력해서 할 거면 왜 야당 하세요? 여당 들어가시지. 야당의 역할은 원래 여당하고 맞서 싸우라는 거예요. 대통령에 대한 강력한 비판하고 감시하고 견제하라는 거예요. 노무현이 박근혜보다 훨씬 잘했지만 그때 박근혜 정당이 얼마나 괴롭혔습니까? 그때 국민들이 박근혜당 욕했나요? 박수 쳤어요. 야당은 그렇게 하는 거라고. 그런 거예요. 야당은 대통령이 잘해도 채찍을 치는 거야. 잘 달리는 말에 채찍질을 해서 더 달리게 하는 거고 안 달리면 달릴 때까지 두들겨 패는 거고. 그게 야당의 역할이에요. 그런데 이 새정치연합이 그런 생각이 없어. 뭔 생각을 하느냐? 이게 김한길이 원내대표 할 때부터 만든 국회의회주의라는 거야. 그러면서 누구처럼 서양의 선진국 의회처럼 대화하고 협력해야 된다. 와 멋있어. 대화하고 협력하는 거 멋있어 보여.
서양에는 새누리당이 없어. 미국하고 유럽에는 새누리당이 없어. 그 대화하고 협력하는 거, 그거는 상대방이 정상일 때 얘기야. 상대방이 헌법을 지키고 민주주의 할 때, 그때는 협력하고 경쟁하고 대화하고 타협해야죠. 그런데 상대가 새누리야. 누드, 비키니, 터치. 뭘 대화를 해? 어떤 누드 검색이 유리한가? 비키니는 어떤 스타일이 뭐 아름다운가? 그래서 지금 이 새정치연합의 의원들에게 제가 진짜 요구하고 싶은 건 뭐냐. 야당은 권력을 감시하라고 있는 거다. 국민의 방패다. 그러니 여당이 국민을 비판할 때 그때 여당에게 눌리면 안 돼. 여당의 화살을 야당이 맞아줘야 돼. 여러분, 지난 박영선이 왜 욕먹었어요? 박영선이 원내대표 되기 전에는 막 세월호 행진 같이 하면서 세월호 특별법 꼭 합시다. 원내대표 되더니 싹 바뀌었어. 왜? 지도부가 되면 그런 게 있는 거예요. 지휘자가 되면 그때는 타협할 줄 알아야 된다. 이게 김한길 마인드야. 그게 김한길 마인드예요. 그래서 타협하라는 거야. 그게 잘못이라는 거야. 만약에 그때 그래서 박영선이 야당한테 막 맹비난을 받고 욕을 먹을지라도 세월호 특별법 필요하다고 버텼다면 17년 대선 후보 1위는 박영선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어설픈 의회주의로 타협하고 그 다음엔 칼날을 누구에게로. 원래 야당은 방패야. 여당의 칼날을 서민 앞에 서서 맞아주는 방패가 야당이야. 그걸 해야 되는데 어떻게 했어요? 여당 편으로 돌아서서 이 김영호 씨한테 협력하라고 설득을 하러 왔잖아. 그건 야당이 하면 안 되는 거야. 여당이랑 동의한 내용을 국민한테 와서 설득하면 안 되는 거고, 야당은 국민 편에 서서 야당은 국민을 지켜주겠다, 방패가 되고 활을 쏘고 창을 쏠 때 맞아 죽겠다는 자세로 나서야 그게 야당인 거예요. 그런데 뭐 더 이상 몸싸움 하지 않겠다. 야! 내가 언제 몸싸움 하랬어? 말싸움 하랬지. 정말 말이에요. 지금 야당이 몸싸움만 생각해. 누가 국회에서 몸싸움 하랬어요? 그렇게 몸싸움 하고 싶으면 그냥 레슬링을 해. 국회로 가지 말고. 우리가 싸우란 얘기는 몸싸움 하란 얘기가 아닙니다. 논리와 명분을 가지고 말싸움 하란 얘기예요. 언론이 우리 편, 지금 새정치연합의 의견이 뭐냐 하면, 옛날에 김대중 정부 시절, 노무현 정부 시절에는 MBC가 우리 편이었다. 적어도 진실을 보도했다. 그래서 그때는 정치할 수 있었다. 하지만 지금은 MBC도 넘어갔다. 그래서 지금은 정치를 할 수 없다라는 거야. MBC 시청률이 손석희 뉴스보다 낮아. 지금 MBC, KBS 시청률 합해봤자 손석희 뉴스보다 낮아. 손석희 뉴스가 훨씬 더 영향력을 갖고 있어. 손석희 뉴스를 믿고 싸워도 된단 말이야. 그런데 왜 그렇게 새가슴이야? 종편 출연, 내가 여기 광주분들한테 부탁하러 왔어요. 박지원 선생님 좀 그만하시라 그래. 정말 이 호남분들이 박지원 선생님한테 이제 그만 후진에게 양보 좀 하라고 하셔야 돼요. 박지원 선수가 제일 먼저 총선 실패한 다음에 한 일이 뭐냐, 대선 실패한 다음에 종편하고 사이가 나빠서 그렇다 그러면서 종편에 나갔어요. 예능으로. 그때까지 종편 시청률이 높지가 않았어. 그런데 박지원이 종편하고 인터뷰하고 종편하고 하자 그러면서 종편 시청률이 올라간 거야. 그 전에 종편 시청률 보는 사람이 없었다니까? 이거 나는 박지원 선수가 책임져야 된다고 봐요. 그리고 지금은 손석희 뉴스가 있어. 손석희를 못 믿어? 망치보이를 좀 믿어봐. 이건 좀 오버야. 이거는 살짝 오버한 건데, 손석희라는 우리에게는 엄청난 기재가 있다. 또
국민뉴스, 고발뉴스, 국민TV 뉴스, 고발뉴스, 팩트TV 이런 팟캐스트들을 보는 사람들이 있고 우리 망치부인 방송을 날마다 3,000명이 와서 봐요. 그럼 하루 동안에 보는 사람이 6, 7만이에요. 매일 6, 7만 명의 망치부인 방송을 보죠. 아프리카 데이터예요. 전 세계에서 유튜브로 수천 명이 이 방송을 봐요. 날마다. 그렇다면 이건 뭐야? 지금 대한 언론들이 MBC 시청률보다 높다는 거야. 그러면 그걸 믿고 지금 야당 의원들이 국민 편에 서서 국민에게 쏟아지는 화살과 창, 김영호에게 오는 화살과 창, 박영선이 맞겠다라고 앉아있었다면 나 박영선 딸랑이를 했을 거야. 김한길이 만약에 앞에 와서 맞아줬다라면 누구도 욕하지 마라. 이 사람들은 피해자다. 라고 정말 이 설득의 방향을 여당으로 했다면 나 김한길 찍으라고 선거운동 했을 수도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여당 옆에 서서 국민들한테 받아들여라. 이게 최선이다. 너 이거 먹을래? 아무것도 못 얻을래?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거는 야당이 할 일이 아닌 거야. 이런 지금의 새정치연합의 모습은 한마디로 얘네는 권력을 차지할 마음이 없구나. 그런 인식을 주는 거예요. 정말로 권력을 차지하고 싶었다라면 누구랑 여당하고 싸워서 국민 편에 서서 그런데 이 국민 편에 서서 계속 싸웠던 게 김연아니에요. 세월호에 매일매일 나왔던 거 김연. 지금 김연에 대해서 온갖 허위사실 유포하고 그 무슨 걔 누구니 맞지도 않은 대리기사를 폭행했다고 개지랄 떨 때 새정치연합 의원들 어디서 뭐 했는지. 그래 김연이 술 먹었을 수 있어. 그 유가족들이랑 술 한잔하고 대리기사를 불렀고 거기서 마찰이 있었을 수 있어. 그러면 적어도 새정치 의원들은 실체를 확인하자 라고 하는 게 나는 정상이었다고 봐요. 자기네들은 현장에 안 나올 때, 광화문에 안 나올 때 거기 나와서 계속 싸웠던 사람이야. 그래서 그나마 김현 의원 덕분에 새정치연합이 그래도 광화문에 있다라고 새정치연합 면 세워준 사람이야. 그걸 그렇게 철저히 외면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어떤 국민이 새정치연합에 16년에 표를 주고 싶겠냐고. 저렇게 의리가 없고 싸가지가 없는데 그런 거예요. 자, 내 애가 맞고 있어 여기서. 그러면 그때 때리시면 안 됩니다. 그러시면 나쁜 거예요. 실적법 위반이죠. 라는 사람과 어떤 새끼가 때려! 그리고 한 대 때리는 사람과 그러면 나는 폭행범이에요. 왜? 나한테 폭력을 행사하지 않았는데 얘를 위해 때렸으니까 내가 범인이지. 그러나 마준애는 누구 생각할까? 마준애 입장에서는 얘가 범인이다 아니다 생각하지 않아. 국민 입장에서는 그때 김현이 잘못했다 어쨌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김현을 위해 야당이 너네 왜 허위사실 유포하냐라고 싸웠다라면 제가 볼 때 새정치 지지율 10%는 올라갔어. 제가 틀렸어요? 제 말이 맞습니까? 네. 망치부인 맞다. 박수. 지금 그래서 저의 걱정은 제 뇌혈관이 막혀가는 이유는 이대로 가면 2016년 또 망한다. 이대로 가면 지금의 새정치연합 의원들에게 누구도 표를 주지 않을 것 같아요. 지금 그 옛날에는 어쩔 수 없이 찍었어. 그런데 이제 이번 세월호를 거치면서 국민들이 어쩔 수 없이 2번 찍는 거 난 안 할 거라고 봐요. 차라리 이번 옛날에는 새누리가 되면 안 되니까 2번 찍었잖아. 이번에 이정현이 여기 광주에서 됐다는 게 난 사인이라고 봐요. 수도권 주민들도 어쩔 수 없이 2번 찍는 거 난 이제 안 할 거라고 봐. 사람 보고 뽑을 거라고 봐. 그러면 어떤 사람을 보겠냐고. 국민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 싸우는 사람을 찍을 거라는 거야. 그래서 지금 야당은 국민 편에 서서 보다 더 적극적으로 싸워야 되는데 그걸 안 해. 그 이유가 뭐냐? 여기 호남 지역 국회의원들이 그렇게 싸우는 거 싫어한대요. 의회주의. 박지원 선생님하고 여기 이 호남 지역 의원님들이 대표적으로 그러잖아요. 더 이상의 투쟁을 반대한다. 다 여기 이 호남 출신이잖아요. 그죠? 여러분이 여러분 지역구 의원님들한테 항의를 해주셔야 돼요. 정신 똑바로 차려라. 너네 다음에 찍어줄 것 같냐? 어쩔 수 없이 2번 찍던 시대 지나갔다.
국민 300이 죽었는데 네가 여당 옆에서 국민을 설득해? 그게 네가 이번 번호 받을 자격이 있다고 보냐? 라고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에는 없는 게 있어. 뭐냐? 원래 민주주의 국가에서 우리나라처럼 국회의원이나 대통령을 뽑아서 하는 정치를 간접 민주정치라래요. 그럼 이 간접 민주정치가 있는 나라에서는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게 뭐냐? 국민 소환제도예요. 국민 소환제도가 뭐냐? 이 국회의원이 우리 뜻에 따라 정치하지 않으면 끌어내리는 권리예요. 우리나라에 있어요? 없어요. 국민 소환제가 없는 나라야. 그래서 국회의원들이 그걸 안 만드는 거야. 그래서 나는 다음에 대통령은 국민 소환제를 만들겠다라는 사람, 그 사람 찍어줄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게 운동해 주셔야 돼. 정말 국민 소환제를 만들겠다라는 사람 국회의원 뽑겠다. 대통령 뽑겠다. 그런 움직임을 만들어서 정말로 똑바로 안 하는, 아니 왜 이 당에서 당선됐냐고. 내가 조모 씨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조 씨는 많아. 왜 여기 있냐고. 가! 탈당한다고 말만 하지 말고 제발 탈당 좀 하란 말이야. 내가 어느 당 조 씨한테 얘기한 거 아니야. 조원순 씨? 저기 누구였지? 조원진? 조원진 의원? 내가 특정 조 씨에게 얘기한 건 아니야. 좌우지간. 네. 그래서 지금 국회를 바꾸는 게 굉장히 필요하고요. 무엇보다 국민들이 정치를 바꿔야 된다는 생각을 해야 돼. 제가 이게 2007년부터 망치 부인이 아프리카에서 시사방송을 진행을 했는데, 그 2007년에는 제가 이제 시사방송을 하면 왜 애들 놓는데 아줌마가 와서 이래요? 이런 얘기는 해요. 그런데 정치를 이야기한다 그래가지고 왜 아줌마가 정치 얘기하냐 이런 얘기는 별로 없었어요. 그리고 내가 노무현 대통령을 비판을 해도 노무현 대통령 지지자들이 와갖고 이러다 잡혀간다라는 협박한 사람이 한 명도 없었어요. 그런데 2008년에 내가 이명박 대통령을 비판했더니 이러다 잡혀간다는 사람들이 태반인 거야. 그러더니 박근혜 대통령 때는 왜 정치 얘기를 하는 거야? 아줌마가 왜 정치 얘기, 박근혜는 처녀라서 해도 되고 나는 아줌마라서 하면 안 되는 거야? 이게 웬 차별이지? 아줌마가 왜 정치 얘기하니? 박근혜는 남자야? 결혼을 안 해서? 결혼을 안 한 여자는 정치 얘기해도 되고 결혼한 여자는 정치 얘기하면 안 되는 거야? 그러면서 여자가 무슨 정치 얘기? 박근혜는 남자구나? 그러면서요, 국민들이 정치 얘기를 하면, 국민들이 정치에 관심을 가지면 뭔가 문제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아이들에게도 얘기하고 그런 막 여론을 만들어요. 여러분, 정치에 관심이 없는 건요, 쿨한 게 아니에요. 뭐다? 띠란 것. 역시 광주야. 광주 반응이 들려. 자, 뭐라고요? 예. 정치에 관심이 없는 거, 우리 동네 구의원, 시의원, 그 국회의원 이름 모르는 건 쿨한 게 아니라 띠란 거야. 즉, 우리 동네 구의원, 시의원, 국회의원을 모르는 건 지갑 속에, 새로 산 지갑에 현찰을 가득 넣어서 대문 밖에 살포시 내놓은 거야. 당신 돈을 그들이 어떻게 쓰고 있는지 감시하지 않으면서 스스로 쿨하다고 생각해요? 띠란 거지. 당신들이 1년 동안에 내는 세금이 얼마냐고. 그 세금을 쓰는 애들이야. 그들이 돈을 어떻게 쓰는지, 누가 그 돈을 만지는지 모르고 있으면 그게 띠라고 멍청한 거지. 나는 세금 안 낸다? 네가 사먹는 과자에도 1,000원짜리 과자를 사먹으면 100원은 세금 냈어. 네가 사먹는 모든 것의 10%는 세금이야. 나는 백수라서 세금 안 낸다? 네가 내는 소비세가 소득세보다 많아, 이 등신아. 여러분, 우리 국민들의 세금 정말 허투루 쓰인 사람들 너무 많아요. 이거 감시 누가 해야 될까요? 국민이 해야 돼요. 여러분이 감시하셔야 돼요. 절대 정치인들은요, 스스로 변화하거나 스스로 노력하지 않아요.
잘 보고 계시는 분을 왜 데려가? 예. 그래서 정치를 바꾸는 건 국민이에요. 저는 이제 김근태라는 정치인을 96년도부터 만나고 우리 동네에 김근태 의원이 출마했을 때 그때 제가 김근태 의원한테 그랬어요. 내가 이 동네에 20년 살았다. 76년부터 96년까지 20년을 살았는데 당신이 국회의원이 된 다음에 똑바로 안 하면 만약에 무슨 뇌물 국회의원이나 이런 걸로 이름이 올라온다면 다음 선거 때 적장의 깃발 아래 있는 나를 보게 될 거다. 미친 거지 내가. 김근태라는 사람 누군지 몰랐던 거야. 그렇게 얘기할 때 그분이 내 손을 꼭 잡고 고마워 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다음에 우리 신랑 손을 꼭 잡고 부인이 대단해 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지금까지도 그날이 부끄러워요. 저는요, 여러분 모두가 그런 자세를 가지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 동네 정치인이 똑바로 못하면 다음번에는 적장의 깃발 아래 있는 나를 보게 될 거다 라는 협박을 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야 이것들이 국민 무서운 줄 알아요. 근데 좌우지간 제가 김근태 의원의 큰 정치를 하겠다고 내가 김근태 방송국을 2007년에 만든 거야. 그래서 내가 김근태 의원이 하는 말 하도 사람들이 못 알아듣길래 내가 풀이해주는 방송을 하려고 이걸 열었다고. 그런데 한 번도 이 방송을 안 보시더니 6월 10일 날 접었어. 대권을 접더라고. 그래서 내가 어찌나 섭섭했는지 김근태 방송국이라는 이름을 제끼고 망치부인이 돼서 지금 망치부인 방송국을 만들어서 지금까지 방송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2008년에 김근태 의원이 떨어지는 것도 봤고, 그러면서 생방송에 나와서 술 처먹고 100분 토론에 나와서 개소리했던 그 기억하세요? 취해가지고 술 먹고 인터뷰했던 사람한테 우리 김근태 의원이 졌어. 왜 졌을까? 왜 김근태라는 사람이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한 획을 그었던 김근태가 왜 술주한테 졌을까? 그걸 고민했어요. 아, 이건 밭의 문제다. 농부는 밭을 탓하지 않는다고 그러는데 그 김근태가 떨어진 이유는 밭에 문제가 있었구나. 그래서 저는 2008년부터 지금까지 밭을 바꾸겠다. 여기서 밭은 국민이에요. 국민들에게 정치가 뭔지, 야당이 뭔지, 여당이 뭔지, 민주주의가 뭔지, 경제민주화가 뭔지 내가 알려야 되겠다. 그래서 국민들의 상식, 갑자기 어느 날 길거리에서 마이크를 딱 댔을 때 경제민주화가 뭡니까? 서민들이 먹고 사는 걸 말합니다. 노동자가 제값을 받고 중소기업 하청업체들이 제대로 된 그 납품값을 받는 거, 그게 경제민주화입니다 라는 말이 나올 때까지 민주주의가 뭐냐? 다수결이요 라는 말이 아니라 국민이 주인인 나라요. 대한민국은 뭐다? 민주공화국이다. 어머, 광주야 역시. 다시, 대한민국은 뭐다?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누구로부터 나온다?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오케이, 광주야 여기. 자, 그래서 이걸 모든 국민이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를 외웠던 것처럼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를 초등학생부터 90세 노인까지 잠결에도 외우는 날. 경제민주화라는 게 노동자가 제값을 받고 중소기업이 제대로 된 납품값을 받는 거다. 잠결에도 누가 여보 경제민주화가 뭐야? 그러면 자다 일어나서 줄줄줄 외울 수 있는 그날까지 내가 밭을 바꾸겠다. 그런 마음으로 방송을 시작해서 열심히 하다가 구속도 되고 이제 또 다시 또 구속될지도 모르는데 한번 가보니까 이제 적응이 돼서 나름 기대도 돼요. 예, 별로 두렵지 않아. 한번 가보니까 지부인 화이팅! 고맙습니다. 예.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제가 오늘 아침에도 남편과 딸에게 인사를 하면서 나오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내가 이렇게 방송을 하고 돌아다니다 맞아 죽을 수도 있다. 이 교통사고가 나서 죽을 수도 있다. 혹은 잡혀갈 수도 있다. 잡혀가서 험한 일을 당할 수도 있다. 하지만 내가 그렇게 죽어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의 의미가 뭔지 사람들이 깨달을 수만 있다면 죽어도 좋다. 내 딸이 내가 이러다가 죽은 것을 자랑스럽게 기억할 수 있을 것 같다. 저는 그런 마음으로
내려왔어요. 물론 솔직하게 얘기하면 처음으로 몰아보는 차라서 혹시 운전하다가 잘못될까봐 걱정도 했지만, 여러분,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지금 우리 여기 계신 분들이 내가 죽어서 지금부터 40년 뒤에는 우리 아이들이 정말 새로운 세상에 살게 하고 싶다, 그런 마음을 우리 모두가 다짐했으면 좋겠어요. 어차피 우리 이런 거 안 하고도 사실 빚쟁이한테 몰려서 죽고 싶고, 맨날 죽고 싶잖아. 이왕 전국의 자살을 고민하는 40대 여러분, 망치부인과 더불어서 이왕 죽는 거 획 하나 긋고 죽읍시다. 죽는 건 언제든 할 수 있어. 그런데 그냥 죽는 게 아니라 내가 이렇게 싸우다 죽었다, 그러면 그냥 자살해서 죽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투사로 기록되는 거야. 전국의 자살을 고민하신 40대 여러분 연락주세요. 010-2294-2016으로 연락주시고 우리 자살특공대를 꾸리는 거야. 목숨을 걸고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위해서 세상을 바꾸는 특공대가 되자. 오반가? 네, 그래서요. 자, 여러분, 정말 저는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에요. 아까 교인들이 허위사실 유포한다고 굉장히 화를 냈지만 저는 교회 다녀요. 우리 교회는 작은 교회예요. 교회 한 500명 정도가 그 등록 교인이고 모이는 분들이 한 300~400명 정도가 예배를 드리는 그런 교회인데, 우리 목사님은 설교를 막 기교 있게 재밌고 웃기게 하시는 분은 아니에요. 근데 그 설교를 들으면 아, 이건 나한테 하는 얘기구나. 근데 우리 신랑은 자기한테 했대. 우리 딸은 자기한테 했대. 그러면서 정말로 담백하게 설교하시는 분인데, 제가 이제 그 교회 다니는 사람으로서 제가 요즘에 계속해서 묵상하는 부분은 그 모세라는 존재예요. 모세라는 사람은 어린 시절에 그 자기의 민족의 남자들이 모두 죽임을 당할 때, 신생아 때 죽임 당할 때 그 이집트 공주에게 입양이 돼서, 그래서 이집트의 왕자인 줄 알고 자라난 사람, 최고의 권력, 이 사람이요, 그 당시에 적어도 총리 정도를 할 수 있을 만한 교육을 받은 거예요. 최고의 귀족으로서 편하게 살 수 있었던 사람인데, 어느 날 그 민족들이 찾아와서 너는 이스라엘 백성이다, 너의 백성들이 고통받고 있다 라는 이야기를 듣고 이 사람은 모든 특권을 내려놓고 이집트 백성에게 맞서서 싸웠어요. 그런데 백성들한테 모욕과 멸시를 당하고 비난을 받으면서 광야로 돌아가서 40년 동안 잊고 살아요. 그러다 40년 만에 나이 80에 다시 부르심을 받고 돌아옵니다. 돌아와서 10가지 하나님의 기적을 보여주었는데도, 그리고 이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이 이집트를 탈출해서 정말 약속의 땅으로 눈앞에까지 갔는데, 이 비겁하고 겁 많은 비겁하고 나쁜 인간들이 또 모세를 비난하고, 차라리 이집트의 노예로 있었으면 우리가 삼시세끼 밥은 먹었다 이놈아, 이러면서 모세를 비난합니다. 그러면서 그 노예 생활에서 건져준 그 모세를 비난했을 때 그 모세가 얼마나 배신감을 느꼈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모세였으면 잘 먹고 잘 자라라 새끼다, 그리고 저는 돌아갔을 것 같아요. 고향으로 돌아갔을 것 같은데, 그러나 모세는 그렇게 하지 않았죠. 그리고 그 뒤로도 40년을 그 못돼 처먹은 백성들을 데리고 고기가 없네, 먹을 게 없네, 오만 땡깡 피우는 것들을 40년을 끌고 다니다가 결국 약속의 땅 앞까지 인도하고 자신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않고 죽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라는 사람이 그 땅을 들어가는 결정적인 역할을 해요. 제 이름이 망치부인이에요. 제가 닉네임을 망치부인이라고 정한 이유가 뭐냐면, 쇼생크 탈출이라는 영화를 보면서 거기 그 주인공이 작은 망치, 만약에 그 망치가 컸으면 반입이 안 돼요. 근데 아주 작은 망치, 아무도 의심하지 않는 작은 망치를 가지고 19년 동안 벽을 뚫어서 탈출을 합니다. 그 다음에 그 탈출을 하면서 그 망치를 버리고 가요. 제가 망치부인이라는 이름을 정한 이유는 정말로 이렇게 그 쇼생크 탈출에 나오는 주인공처럼 억울하고
정말 답답한 국민들에게 탈출구를 열어주고 그리고 잊혀지고 싶다. 그게 제가 망치부인이라는 이름을 정한 이유이기도 해요. 제가 요즘에 모세에 대해서 깊은 고민을 해요. 아, 모세가 느꼈을 배신감, 모세가 느꼈을 좌절감, 그러면서 나 같으면 정말 버렸을 텐데 끝까지 버리지 않고 그들에게 새로운 약속의 땅을 보여주고 가지 못하는 것을 안타까워하지 않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으로 돌아갔던 모세처럼 저는 앞으로 40년 제 인생 투자할 생각입니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바로 세우는 날까지. 프랑스도 200년 걸렸어요. 영국도 200년 걸리고 우리가 물론 좀 빨라. 대한민국이 조금 빠르긴 한데 우리가 한 지금 민주주의 20년 87년부터 해갖고 26년인데 그동안에 우리가 10년밖에 안 해봤잖아요. 그러면 김대중 노무현 10년 해봤고 40년 잡으면 30년. 앞으로 30년만 더 투자하자. 그래서 정말 대한민국의 올바로 된 민주주의 한번 세워보자. 국민들이 정말 저 꼬마한테 대한민국이 뭐니? 민주공화국이야.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이 누구로부터 나오니? 국민이요. 라고 하는 날까지 우리 망치부인 방송 시청 많이 해주시고요. 저도 방송 계속 하겠습니다. 잡아가면 기도하고 풀려나면 방송하고 이제 잡아가면 책 쓸 거야. 책 쓰고 출판 기념회 하고 대구에 출마한다 나. 내가 분명히 경고했어. 저는 그 한석봉 어머니가 그랬잖아요. 나는 떡을 썰 테니 너는 글씨를 써라. 자, 제가 말씀드릴게요. 나는 방송을 할 테니 여러분은 시청을 하십시오. 그래서 예, 감사합니다. 망치부인 방송은요. 사실 망치부인 방송의 힘 망치부인일까요? 아니요. 제가 일찍이 알았어요. 옛날에 내가 200명 볼 땐 안 잡아가더라고. 3,000명 보니까 잡아가더라고. 요즘에 3,000명 계속 봐. 제가 볼 때 망치부인의 힘은 망치부인이 아니에요. 이 방송이 열리면 아니 어떻게 20분 안에 3,000명이 오냐고. 막 오잖아. 득달같이 달려가고 제일 먼저 자리 잡고 있잖아요. 때때로는 벌레들이 제일 먼저 와요. 그래서 벌레가 제일 먼저 온다 그러면 시바냐나 나 방금 왔다. 네가 벌레야? 벌레 인증하고. 망치부인의 힘은 시청자의 힘이에요. 여러분이 시청해주지 않는 망치부인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이 정말 이렇게 오픈 모임에 안 나오시더라도 여러분이 그 시간 2시부터 5시까지 망치부인을 지켜주실 때 저를 함부로 못 건드릴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또 만약에 저놈들이 나를 잡아간다면 저는 언제나 2시부터 5시까지 그 빵안의 방송국을 하면서 빵안의 생방송을 하면서 예, 우리 방 언니들을 대상으로 끊임없이 노력해서 더 많은 옛날에 히틀러한테 잡혀갔던 어떤 목사님이 살아나왔는데 그분이 그 감옥에서 아무것도 없을 때 뭐 했느냐? 설교 준비를 했답니다. 절 또 잡아가면 더 양질의 방송, 내가 잡혀가기 전보다 나와서 방송 좀 나아지지 않았어요? 예, 아닌가 봐. 별로 동의를 못 얻어. 더 나아졌죠? 네. 날 또 잡아가면 더욱더 업그레이드된 방송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망치부인 잡혀갈까봐 두려워하지 마세요. 잡혀가면 터지는 거야. 그죠? 내가 볼 때 나 건드리면 여러분들 가만히 안 있을 거잖아요. 네. 청와대로 몰려오실 거죠? 국회로 넘어가실 거죠? 네. 나는 그래서 두렵지 않아요. 내 힘은 망치부인이야. 내 힘은 여러분 시청자들이야. 옛날에는 내 뒤에 하나님 있다 이랬는데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있어. 여러분들을 뚫고 날 건드리면 그 뒤에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실 것이기 때문에 예, 망치부인의 영원한 힘 파워뱅크 우리 시청자 여러분 오늘 여기 나와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제가 원래 이제 아까 7시 23분인가 시작했잖아요. 8시 21분? 지금 근데 맞죠? 8시 21분인데 이 방송이 지루하지가 않았어요. 감사합니다. 예, 대단히 감사합니다. 지금 한 4시간인데요. 근데 내가 이제까지 길거리 방송한 것 중에 오늘이 제일 멋있었던 것 같아요. 아니, 나는 그런 거 같아요. 여러분도 그래요? 안 들어봤나? 내가 볼 때는 이제까지 있었던 길거리 방송 중에 오늘 방송이, 여러분 어때요?
오늘 방송이 제일 나는 막 저릿저릿하고 예, 막 너무 감동적이었어요. 일단 여러분의 거리가 가까워서 그랬던 것 같아. 여러분도 그러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물론 여러분은 내가 여기 와서 그냥 서 있다가도 좋아했을 거잖아. 우리 동생이 그랬어. 니네 방 시청자들 심각해. 너 보고 이쁘대잖아. 그래요. 예. 그 여러분들이 이쁘다 하시면 지나가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 미쳤나? 그럽니다. 예. 여러분이 저를 이쁘게 보시는 건 저의 마음을 보시는 거겠죠? 보십니다. 조용히 해! 망치 부인의 열정을 이뻐하시고 망치 부인의 마음을 예뻐하시고 그래서 여러분이 저한테 이쁘다고 얘기하실 때요 저는 그게 얼굴이 이쁘다는 얘기라고 생각 안 해요. 나의 마음을 예쁘다고 하시는구나 라고 생각해서 듣고 있는데 벌레들이 미쳐. 그러니까 그 채팅창에다 이쁘다는 얘기 쓰지 마시고 예. 하여튼 여러분 오늘 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려요. 정말 이 광주에 오늘 이 수다방은요 제가 영원히 기억할게요. 오늘 답변이 뭐 무슨 우동생만 온 것 같아. 망치부인 방송 우동생만 오셨어요. 와서 들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이 방송으로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또 처음부터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고요. 후원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요. 추천해주신 님들 지금 4,000 넘었을 것 같은데 지금 추천 몇 개인지 모르지만 추천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 매니저님들 고생하셨고요. 예, 대단히 감사합니다. 제가 또 이제 올라가야 되니까 예, 여러분들하고 뒤풀이하면 정말 좋겠는데 나랑 뒤풀이라면 내 앞에서는 망치 부인님 너무 사랑해요 존경해요 그래놓고 2차에 가서 망치 부인 다 좋은데 이러면서 꼭 딴짓해. 3차에 술 사주면서 야 다음에 망치 부인 나가라고 그래. 내가 경험해봐서 알아요. 예, 그래서 안타깝지만 또 여러분들도 집으로 돌아가셔서 오늘 받은 감동을 가족들하고 나누면서 꼭 가족들에게 사랑한다. 예, 부모님께, 자녀분께, 배우자에게 사랑한다 해주시고 그리고 또 우리 이 채팅창에다가도 또 이렇게 방송 보신 소감도 적어주시고 제가 또 올라가는 길 여러분이 또 지켜봐 주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혹시 누가 나를 뭐 공격한다든가 이럴 때 여러분이 또 증인이 돼 주셔야 되잖아요. 나 보디가드 1000명이야. 예, 감사합니다. 자, 오늘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요. 예, 박 PD님 녹화 여기서 종료하고 또 계속 생방송 이어갈게요. 자, 여기까지 녹화 종료.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자, 이제 예, 사진. 자, 일단 줄을 쓰세요. 자.